판례 공부를 하면서 통치 행위를 우리가 가볍게 워밍업을 했는데 그렇게 뭐 가볍지만은 않았죠. 물론 이제 이론 강의를 충실하게 들었던 입장이라면 그뭐 복습하는 그런 효과고, 이제 보충 자료를 통해서 이제 사실관계 좀 실감나게 조금 확인할 수 있었을 거고, 근데 제 이론 강의를 안 들은 친구들은 그냥 두 문자 위주로 그 단순 결론 갖고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 좀 상당한 자극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법학을 전공하는 옛날 그 법과대학의 정통적인 공부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되는 친구들은 좀 강의 스타일도 그렇고 저 왜 뭐 판서도 안 하고 지랄이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가 게으른 성격이에요. 그래서 쓰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옛날부터. 그 저는 그 칠판에 쓸 거를 이렇게 보충 자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론 강의 들었던 친구들은 보충 자료 이거 다 출력할 건 아니고, 이론 강의 때 있던 거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들은 굳이 뭐 출력을 안 하고 뭐 현재 쪽 또는 뭐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이렇게 그 이론 강의 없던 그 내용들만 발췌해서, 또 뭐 사실관계도 뭐 그냥 블로그에 봐서 저거 뭐 특별히 출력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면 필요한 것만 출력해서 활용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쟁점이 법치행정의 원리인데, 이 법치행정에 관한 거는 그 헌법에서 헌재 결정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행정법은 양이 적은 편이죠. 자, 법치행정의 의의와 근거인데, 일단 법치행정의 내용에 명확성의 원칙이 들어가죠. 명확성의 원칙은 헌법상 내재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파생된다. 근데 이것도 논리적 전후관계가 대법원 판례인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배경 지식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법치국가는 두 가지로 돼 있다. 그래서 원래 법치국가는 헌법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행정법은 법치행정이죠. 우리는 국가자금 전부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잖아요. 헌법은 국가자금 전부를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법은 그중에 행정에 관한 것만 다루니까 법치국가의 일 내용인 법치행정만 우리는 다루는 거고, 그래서 이 법치행정, 법치국가 요건 두 가지로 되어 있죠. 법률 적합성과 법적 안정성. 그다음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려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예측 가능해야 내가 어떤 경우에 처벌받고 안 받고 이걸 예측할 수 있어야 안심하고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법적 안정성은 예측 가능성하고 연결되고, 예측 가능하려면 명확해야죠. 법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해석 여하에 따라 내가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에서 필요해서 명확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치국가와 논리적으로 그렇게 연결된다는 건, 이거는 대법원의 논리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니고도 그만 가볍게 보면 될 거고. 법치주의 내용인데 이 정의의 실현, 이게 바로 법률 적합성과 관계되는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 이게 바로 신뢰보호의 근거가 법률 적합성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이다 라는 거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79에 보면 두 번째 신뢰보호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 근거하는데, 얘는 썩 마땅치가 않은데 대법원으로 인용해 볼까요? 34하고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나오죠. 그 신뢰보호 원칙, 헌법재판소 기한 본 김에 맞아보면 신뢰보호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보면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들의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관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절대적인 권리로 보호되는 건 아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뭐와 연결되냐면 그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 결국 이익형량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신뢰보호의 한계. 신뢰보호 한계가 어딨냐면 97하고 연결돼요. 97하고 70. 그 97에 보면 맨 위에 있잖아요.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 이게 이익형량이잖아요. 79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다음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명시로 거론하고 있죠. 세 번째 줄 보면 장래 법적 효과를 이관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하된다. 법적 안정성 나왔죠. 그 다음에도 입법자는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신뢰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게 법치주의 원리가 요청하는 바다. 그래가지고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거는 부진정 소급하고 또 연결돼요. 이 부진정 소급표의 그 예외하고 그게 이제 118하고 또 연결되죠. 118. 79. 118에 그 중간에 괄호 위에 동그라미 1번 있죠. 이게 79. 나중에 음미하기로 하고. 이게 뭐냐면 경과 규정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과 규정을 안 두면 부진정 소급도 예외적으로 위헌이 될 수 있다.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 다시 돌아볼까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 신뢰보호 저거 페이지 안 써놨네. 자, 신뢰보호 원칙의 헌법적 근거까지 같이 종합 정리했죠. 그래서 법치주의는 정의의 실현과 아울러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를 목표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이 행시의 법률을 신뢰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다면 그러한 신뢰가 보호 가치가 있는 한 입법자가 이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는 건 당연하다. 그다음 법의 본질은 요구 내지 금지 규범으로서 수범자의 행위를 향도하고 지시하는 게 이게 행위 규범이에요. 수범자가 실정법을 믿고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법의 본질 내지 법치주의 목표가 심각하게 승리는 결과가 되고 입법자로서의 국가조치 그 자신이 유효하게 정립한 법규범에 원칙적으로 구속되는 것이다. 이건 헌법에 출제 가능성이 더 높은 판례죠. 조세법률주의의 의미에 가는 건 헌재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걸 판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이 정도 보면 될 건데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 의미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는 형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 이념에 부합되어야 된다는 실질적 적법 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걸 모를 사람은 없죠. 그 다음에 법률의 근거 못지않게 법적 안정성 또한 중요하다. 이 법치주의의 대등한 구성요소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권한남용 금지에 관한 것도 법치국가 원리에 기초했다고 제목 갖고 돼요. 그 다음에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남용 금지 등을 규정한 거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당연하죠. 이건 법률이잖아요. 법률이 법규적 효력을 안 가지면 어쩌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한번 보고 끝나도 될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해석이 가능해. 법문원에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 이것도 뒤틀면 그거죠. 법문원에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간단하게 틀리죠. 법관의 보충적 가치 판단을 통해 법문원의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득이한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의미인데 그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가 지정한 법률로서 규정해야 되고 집행할 때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되고 그 확장 해석이나 유체 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라는 거. 최근에 전원합의 체인데 내용은 뭐 별거 없죠.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 규정 마련하는 거. 이거 위헌이죠. 당연하지. 이런 건 뭐 그 위임이 없으면 안 되죠. 법률 위반이라는 건 모를 사람은 없겠죠. 법률 유보의 원칙에 관한 건데 그 학설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두긴 해야 될 거예요. 최근에 출제가 잘 안 되고는 있지만. 그래서 여기 판례 규제이기 때문에 그 순수 이론에 관한 거, 판례 없는 거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법률 유보는 조직규범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당연하죠. 이것도 이론적인 거하고 똑같아요. 법률 우위는 모든 법을 다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에요. 모든 영역이 다 적용되고. 근데 법률 유보는 국민과의 관계에 규정하는 작용법적 근거를 얘기하는 거지. 행정조직 내부 조직에 관한 규율하는 조직규범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학설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조직규범에 불과하다. 그래서 조직규범이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범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것도 외울 게 없어요. 학설하고 똑같기 때문에. 법률유보가 전 영역에 다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국가정의 모든 부문을 빠짐없이 법제화하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것도 학설하고 똑같아요. 이 법률의는 국회에 의한 행정의 그 소극적 통제니까 전 영역에 적용돼도 권력분리 위반이 안 되는데 법률유보는 적극적 통제이기 때문에 전 영역에 다 적용되면 이건 권력분리 위반이라 적어도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된다. 전부 이로서는 지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의미인데 과세 두 번째 줄 보면 핵심이 나오는데 과세 요건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 규칙 등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모든 걸 다 법률로만 정하는 건 아니라는. 이건 또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네 번째가 이제 판례가 아주 음미할 판례인데요.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 이게 법률로만 직접 규율하는 거, 이거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거라는 거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은 법률과 달리 이거는 내부적인 거죠. 예산은 일종의 법 규범이에요. 자, 규범은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게 규범이고 그 중에 효과가 대외적인 게 법규고 대내적인 것만 인정되는 게 행정규칙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대외적인 건 인정이 안 되지만 대내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규범의 일종이에요. 그러나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옛날에 출제됐던 건데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범위인데 이 판단 기준 먼저 한번 보고 올까요? 포섭을 위해서. 자, 38에 보면 대법원인데 두 번째 판례 이게 이제 헌재거 베껴온 거예요. 자,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 정도와 항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 이게 바로 뭐예요? 본질성설에 따른 거예요. 왜냐면 획일적으로 침해 행정이 다 정되고 뭐 다 안 되고 이게 획일적으로 다루는 게 다른 학설이라면 이 본질성설, 중요사항 유보설 얘만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이 말 나오면 이게 본질성설을 따른다는 얘기고 또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 이런 표현 그 다음에 그 이론과 다른 게 있죠. 이게 추가가 됐어요.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사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증대된다. 그 마지막은 학설에서 거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재거 베끼는데 그대로 베끼기에는 자존심이 상했나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이하를 추가를 했는데 자 헌재거 베낀 게 헌재 그 40페이지 가면 본질성설 의회의 구설이죠. 자 여기 하나 추가가 된 게 있어요. 국가공동체와 구성원 국가공동체까지 거론하죠.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의회 여부 원칙과 본질성서를 같은 거로 이해하고 있죠. 현재도. 그래가지고 어쨌든 국가 공동체까지 추가한다는 게 이론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론은 국민의 기본권 예 하나 갖고 판단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37로 와볼까요? 포섭 이제 한번 보면 병의 복무 기간은 논거가 없어요. 판례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복무 이게 특별행정법 관계인데 이 군입대에서 복무하면 제한되는 기본권을 한둘이 합니다. 일단 공부할 수 있어요. 휴학해야죠. 교육받을 권리. 그 다음에 직장생활 할 수 있어요. 직업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애인하고 만나 데이트하고 성관계 할 수 있어요. 행복 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이게 또 침해되죠. 거주 이전의 자유. 뭐 밖에서 출퇴근해요. 영내 거주해야죠.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엄청난 기본권이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질사항이다. 그래서 그 복무기간에 포함이 안 된 복무기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권 제한 상태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얼마 있다가 BTS 진인가? 난 BTS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BTS 이름도 하나도 몰라요. 근데 이번에 뭐 진이 군대 간다고 해서 진 걔 하나 안 해. 그 다음 이번에 그 카타르 월드컵 그 개막식 때 노래 부르는 애가 뭐더라? 걔는 이름 들었다가 까먹었는데. 오늘 월드컵 가나전 저는 한 3대1로 이길 거라고 근거가 있냐고요? 없어요. 제가 축구 전문가도 아니고 기분이자 희망사항이랄까. 나는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3대1로. 조직력이 우리가 상당히 탄탄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아프리카 축구는 개인기는 뛰어나요. 신체적 포함이 뛰어나가지고. 근데 걔네들은 다혈질이에요. 남미하고 비슷해요. 얘네들 뜻대로 안 풀리면 지랄 육갑을 또 떨고 난동에 가까운 그러다가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난 3대1로 이긴다. 오늘 가장 주목해야 될 선수는 또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난 이강인을 최고로 봅니다. 대한민국 역대 축구 선수 중에 차범근, 그 다음에 이강인, 진짜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물론 손흥민 선수도 뛰어나지만 개인기에 관한 한은 이강인 선수가 한 수 1하 저는 그렇게 보는데 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손흥민 팬. 저도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팬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지. 손흥민 선수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우리 모두 내일 여러분들 제각이 유튜브로 시청할 때는 오늘 이긴 상태에서 기분 좋게 시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 여부 자체 이거는 교육받을 권리 뭐 더 얘기할 거 없죠. 근데 이거 비교할 게 이런 실수로 빠졌는데 이거 정업회에 한번 넣었어요. 실시 시기 범위 이 판례 본문에 나와요. 실시 시기하고 범위 이거 정업표로 한번 넣었을 거예요. 그 재산권 관련 돈 내면 재산권이 돈 내는 게 조세, 그 다음에 분담금, 그 다음에 수신료 다 돈에 가는 거니까 재산권이죠. 그 다음에 이 4번 이게 대법원하고 혼자하고 달라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이 사실관계가 차이가 있다는 거. 이번에 판례 보충 자료 왜 그런가 확인하고 보다가 그 차이를 발견했는데 이 도시환경사 정비사업인데 이 헌재 결정인데 수용권 행사한다 그랬잖아요. 자, 보충 자료로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3페이지 보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죠. 그 헌재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가 수용권 이게 특허가 되는 거고 얘가 수용권 교재 수용권 행사하고 각종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이게 그 사업시행자 지정 이게 특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이기 때문에 얘가 그 주체를 설정해주고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특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의 의원에 대해서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거. 이거는 그 판례 논거가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그 포섭이 안 돼요. 왜냐면 지방의 의원에 가는 건 이거 얘는 국가 조직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포섭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하느냐? 유급보좌 인력 때문에 인건비 들어가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납세 의무, 재산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오히려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 관련되는 건데 납부 의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이외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신고해야 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 그러면 신고 납세 방식이죠. 부가납세 방식이 아니라 신고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신고 의무 불이행 시 납세 문제가 있기를 불이행인데 요게 비교할 게 오른쪽에 보면 7번 있죠. 과세표준 구간이나 누진 정도 이건 기술적이고 정책적 사항이다. 이런 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 이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질적인 게 아니다. 비교하면서 보면 되고 법에 넣어도 통보인데 이 박근혜 때 참 이 독재자의 딸년답게 참 뭐 인권이 후퇴했는데 이명박도 그럴 만한데 법조인 출신 윤석열이 에서 독재자 박정희 전두환의 얼굴이 이게 오버랩 된다라는 거는 충격적인 일이죠. 그 무식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독재자 같이 그렇게 권력을 일방적으로 남용할지는 몰랐어요. 충격적인 일인데 이게 누적되면 탄핵으로 가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지켜보고 있지만 그래서 법의 노조 통보 이거는 노동상권이라는 기본권하고 관계된다는 걸 딱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포섭 과정 거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은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외울 게 많잖아요. 포섭이라는 원리만 잘 알면 기본권 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헌재나 대법원이나 마땅한 논거가 아니다 그러면 제가 강의로 납득 가능하게 포섭의 일관성을 갖고 더 쉽게 외우지 않아도 되게 해주잖아요. 이게 제 강의의 그 장점이에요. 맹목적으로 외우지 않아도 되게. 그다음 국가유공자단체 대의원 선출 이건 뭐예요? 아니 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 선거는 전 국민이 갖고 있는 선거권이지만 이건 단체 대의원 선출에 가는 건 단체 구성원에 있는 거지 일반 국민에게 모두 인정되는 기본권이 아니잖아요. 뭐 외울 게 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좀 전에 보충자료 관련해서 종합 정리했죠. 얘는 본질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조합 설립 이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니까 조합 설립 자체에 대해서 엄격한 동의 요건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합 설립이 그 조합을 설립해서 시행하는 경우는 조합 설립이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는 본질 사항일지 몰라도 그 뒤에 단계의 그 사업 시행 인가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납부 의무자 범위와 금액은 본질 사항이지만 징수 방법을 직접 징수할지 아니면 제3자 지금 한국전력공사 한전에 위탁해가지고 징수하잖아요. 징수 방법 어차피 내야 되는 건 확정됐고 누가 집행할 건지 이거 사소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세부적 내용 세부적이라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게 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기준 등 요거는 좀 외워야 될 거예요. 제가 수험생이라도 왜냐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면 직업의 자유에 그 제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헷갈릴 만한 소지가 있지 아직 출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정도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헷갈려서 외워야 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나마 뭐 그것도 잘 안 외워지면 말아버려요. 왜냐면 얘 몰라도 정답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본질사항 요구설 법률이 자치적 사항을 정관에 위임한 경우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포괄임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자치적인 사항이라도
국민의 권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 얘는 국회가 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판단 기준 미리 받고, 병의 복무기간, 근데 이건 논거가 없잖아요. 덜렁 결론만 있는 건데 여러 가지 기본권 떠올리면 안 이어도 되겠죠. 여기 4번 보면은 이게 대법원 판례잖아요. 자, 일단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계획의 작성권이 있고, 사업시행자인 조합, 이건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작성은 자치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 역시 자치법적 사항이에요. 그래서 포괄이익 금지 원칙이 적용이 안 되니까 도시정비법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동의요건을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한다 그래도 포괄이익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조례하고 정관, 이게 두 가지가 그래요. 밑에 보면 동의요건은 사업시행 인가 신청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사전 통제를 위한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상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 요건 내지 의회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요거하고 이제 비교할 게 헌법재판소 40페이지 보면 자 40페이지 맨 밑에 헌재 결정 이게 38하고 비교될 건데 자 여기 잘 봐요.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가 아닌 거 사안이 한눈에 차이가 보이죠. 개발 사업의 주체 및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하고 이게 조합 설립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바로 이런 효과를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을 설립 안 했기 때문에 얘가 수용권을 행사하고 각종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그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사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지방의의원에 관한 거, 지방의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한다. 이건 포섭이 안 되잖아요. 아까 분명히 그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 그러면 차라리 이 논리 일관하려면 어때요? 논리 일관하려면 재산권으로 가는 납세 의무 재산권으로 가면 포섭이 되잖아요. 근데 뭐 지방의원의 신분이 뭐 그렇게 본질적이고 헌법 가치상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논거가 설득력이 없어요. 자, 40페이지에 비해도 포섭이 안 되죠. 그 두 번째 판례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 형성에 관한 사항 이거는 당연히 학설하고 똑같은데 자 헌재도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 얘까지도 본질상 인정하고 있다. 이거 음미해야 돼. 뒤털어내지는 않은 거로 기억하는데 이거 뒤털어내면 틀리기 딱 좋아요. 국민의 기본권과 달리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것은 비록 기본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론에서 없는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것도 본질사항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과연 그 지방의 의원을 어떻게 구성하는 문제도 아니고 유급보좌관을 두는 거를 이게 국가 통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라고 볼 수 있나? 포섭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대법원이라고 해서 대법관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다 뛰어난 건 아니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납득할 만한 걸로 재해석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납세 방식의 특성이 나오죠. 자, 그거는 아까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의 방법을 선정하도록 주장한 거. 이거는 두 번째.
법률에서 직접 제한하고 제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에서. 다만 경쟁 입찰의 실시를 위한 절차 등 세부적 내용만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계약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한 사항으로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서 규율해야 되는 사항이라 보기 어렵다. 다 납득할 만하죠. 그 박근혜 정권의 그 법의 노조 통보. 자, 법의 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입적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적 법률로서 규정해야 될 사항이고, 행정입법으로 이를 규정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노조법 시행령에는 법률의 위임이 없었단 말이에요.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의 노조 통보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자, 나오잖아요. 핵심 표지가. 헌법상 노동상권. 이것도 잘 봐요. 근로상권이라고 표현 안 하고 노동상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그 공자도 논어에서 정치가 뭐냐고 물으는데, 정치는 정명이다. 바를 정자, 이름 명자. 바르게 이름 붙이는 것이 정치의 출발이자 요체라고 말했죠.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노동이라고 부르느냐 근로라고 부르느냐에 따라 그 세계관이 깔려 있어요. 노동은 모든 노동을 다 포함하는 건데, 근로는 근면한 노동만 강조하는 거예요. 근면한 노동에 한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봉건적인 노동 적대적인 노동 차별적인 그런 가치관 세계관이 담겨있는 용어가 근로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근로라는 말을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 근로 3권이 아니라 노동 3권. 제 옛날 그 삼봉헌법에서 근로라고 썼던 거 참 타협한 건데 지금 후회합니다. 부끄럽고. 자,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에서, 그것도 최신 판례에서 노동 3권이라는 표현, 이건 저로서는 전율을 느낄 정도로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자,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무효다. 그 포섭이 딱 되잖아요. 노동 3권 딱 떠오르는 순간 끝나죠. 법의 노조 통보는 이미 법률에 의해 법의 노조가 된 걸 사후적으로 고지하거나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통보로서 그래서 법의 노조가 되도록 하는 형성적 처분, 형성의 개념 알죠?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거. 그러니까 다음 줄 결론, 헌법상 노동상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 역사념을 팔립니다. 감동적이에요. 그 다음에 뭐 9번은 아까 계략적으로 본 걸로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의무교육에 관한 건데, 의무교육의 실시 여부나 연한, 얘는 본질사항이지만 실시의 시기 범위 등 세부사항은 본질사항이 아니다. 이거 뭐 외울 게 없죠. 세부사항이란 말 나오니까.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아까 주석다라는 그대로죠. 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산권,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방송의 자유, 신문의 자유가 포함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미리 받고, 그 다음에 주요 행정자능별 법률 여부 적용 여부인데, 이 법규명령은 말 그대로 위임이 그 법률 여부가 법률에 근거 위임 수권, 이게 법률 여부의 개념 표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임에 의한 거니까 당연히 그 법률 여부를 요하는 거고, 집행명령은 요하지 않는 거고, 일반적인 행정규칙도 법규가 아니니까 요하지 않죠. 근데 법령 보충 규칙은 이건 어때요? 법령의 위임에 의한 행정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념을 알면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조례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돼요. 자주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에 걸리지 않은 의무부가 벌칙이 입에 줄줄 나와야 돼. 이거 9급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이때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데 다만 포괄적 이임도 가능하다는 거죠. 침입적인 걸 요하는데 판례가 희한해요. 수익적 행정의 취소철회 거부는 다 침입인데 요하지 않는다. 아까 그 본질사항 유보서는 행정기본법에도 본질사항 유보서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수익적인 건 필요 없고, 구속적 권력적인 거는 적용되고 비구속적 비권력적인 건 적용되지 않는다. 가행정행의 확약은 본처분 권한의 근거만 있으면 되지 별도 근거 필요 없다. 명랑공표는 몰라도 돼요. 저거는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자, 조례는 특수하죠. 조례하고 정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걸리지 않은 의무부가 벌칙, 이거 달달이 외우라 그랬죠. 조례를 제정할 때 이때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건데, 여기 강론의 축제가 많이 됐던 건데, 자, 이게 이제 고유사무, 자치사무 동일어예요. 그 다음 단체임사무, 기관임사무, 이것도 강론에 가면 판례 나온 거 다 외워야 돼. 기관임사무인지 단체임사무인지 고유사무인지 축제가 되는 쟁점인데, 개별 법령에 의해 자 지방자치단체 장이 아니라 장에 위임되고 기관임이에요. 장은 행정기관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위임된 게 단체임사무예요. 여기까지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기관임사무에 가는 건 안 돼요. 주민에 걸리지 않은 의무부가 벌칙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고, 그 자치조례도 걸리지 않은 의무부가 벌칙일 때는 위임이 있어야 되고, 기관임사무에 관한 거는 이건 위임조례, 이거는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 하나에 제정할 수 있죠. 얘는 뭐 자체가 위임에 의해서만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거니까, 주민에 걸리지 않은 의무부가 벌칙일 때는 자치조례든 그 위임조례든 조례 성질을 묻지 않고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 결론은 똑같죠.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취소사항은 처분이 아닌 건 성립이 안 된다 그랬죠.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이거는 엄밀하게 잘못된 거예요.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규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규사항은 수익적인 것도 있고 침입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관들이 사려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권리 제한하고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냥 실수라고 보고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게 그 강남구하고 부천시의 이 병합 사건인데, 이 자판기 설치 장소 조례가 그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성인들만 수립할 수 있는 거기만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미성년자들도 자판기로 담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민들에게 자판기 설치를 제한하는 걸 내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 근데 포괄적 위임이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포괄적 위임이 있기 때문에 합헌이다. 이것도 사실관계는 보충 자료를 통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수익조례거든요. 수익조례. 이 강론에 더 많이 출제됐던 이 판례인데, 정성군 사건이죠. 지방자치단체가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거, 이건 수익적인 거잖아요. 법률에 개별적인 의무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요 네 번째 쪽은 치급수험생들은 요거까지 외워야 된다 그랬죠.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고유사무 자치사무 중에 그거 외워야 돼요.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고, 주민의 편의 및 복리 증진에 관한 내용이니까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이 아니니까 개별적 의임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 정보공개법에 관한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안 거기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580 보면은 그 옛날에 정보공개법 제정하기 전에 법적 근거 없이 정보공개 조례안 이제 적법 인정했거든요. 저게 41페이지 괄호 1번 그거하고 연결하는 게 낫겠네요. 아니구나. 저거보다는 저거를 인용하는 게 낫겠네요. 몇 페이지? 580하고 41. 자, 한번 볼까요? 일단 알 권리의 실현을 근본 내용, 그러니까 침입이 아니라는 거고, 개인의 권익 침해 가능성은 배제했단 말이에요. 사상의 침해 우려가 있는 거. 그러니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조례가 아니니까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니다. 근데 위에 보면 법적 근거 없어도 되는데 규정이 있다라는 거 별도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법률은 규정이 있냐 없냐부터 외워야 되기 때문에 판례가 법률 공부보다 더 오히려 쉬운 거거든요.
자, 다시 돌아올까요? 그 다음에 4번 판례 보면 법률의 위임 없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거. 그럼 정년 규정이 없으면 그냥 정년퇴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직업의 자유를 더 오래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권리 제한에 관한 거죠. 그 세 번째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을 선택하여 수행할 권리에 제한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법적 근거 있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무효다라는 거. 그 침입적인 행정에도 법률 일부가 불필요하다. 인허가고 맛보기예요. 뒤에 취소천에도 뒤에 줄줄이 볼 건데 법규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할 수 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나는 이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워밍업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내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